한국이 망해가고 있다는 말이 뜬금없는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왠지 모르게 불안해지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부정하고 싶지만 어느 정도는 저도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저출산, 부채 폭증, 취업난, 물가 폭등 등등 우리 사회 곳곳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만약 한국 경제가 붕괴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그런 상황이 오면 평범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제 생각을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설마 한국이 망하겠어 싶어도 항상 최악을 대비할 필요가 있잖아요. IMF 시대를 보면 알 수 있죠. IMF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큰 피해를 입은 것처럼 항상 최악의 상황이 올 거라고 늘 대비할 필요는 없겠지만 가능성은 열어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금으로서 한국이 망하는 시나리오 중에 가장 현실성이 있는 건 역시나 경제 붕괴일 것 같아요. 이미 한국이 위험하다는 지표는 많이 나와 있는데요. 가장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는 건 역시 저출산입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꾸준히 떨어져서 2023년에 세계 최저치인 0.72명까지 내려갔었죠. 최근 살짝 반등하는 추세지만 장기적인 추세는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나라의 체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2.1명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고요. 이로 인해서 한국의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었죠. 현재 대략 5천만 명 수준인 인구가 이런 추세로 간다면은 세기 말에는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도 있었고요.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출산율이 감소하면 뭐가 문제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젊은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면 소비를 할 사람이 적어지고 그와 동시에 젊은 사람들이 적어지면 일할 사람도 부족해져서 세금을 거둘 사람도 적어지겠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까지 이어지던 대한민국의 연금이나 복지도 유지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저출산만큼이나 심각한 문제가 또 있죠. 바로 청년 실업 문제인데요. 겉으로 보이는 실업률은 낮아 보여도 특히 청년층 일자리 한파가 심각하다고 해요. 2023년 기준으로 4개월 이상 장기 실업 상태인 15세에서 29세 청년이 6만 9천 명 정도였는데, 이게 그 직전 해인 22년도보다 2천 명이 늘어난 수치라서 2018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하더라고요.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신규 채용이 줄어들고 청년들은 한번 실업 상태에 빠지면 재취업이 어려운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거죠. 또 요즘은 문제가 대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하더라도 신입사원이 아니라 경력직만 뽑다 보니까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은 경력을 쌓을 곳이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이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구조적 실업이 늘어나면요, 노동시장의 활력이 떨어지고 청년들의 좌절감은 더 커져서 아예 일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알바만 하면서 연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죠. 이런 사람들을 보통 일본에서는 프리터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게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를 잡게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무조건 밝게만 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지난 몇 년간 집값 급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샀고, 그 결과 한국의 부채는 25년 기준으로 한국 GDP 대비 105% 수준이라는 통계가 있는데요. 이 수치가 주요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이고요. 세계 평균으로 봤을 때는 약 60%고 신흥국 평균으로는 46%를 훨씬 웃도는 위험한 수치라고 해요. 2024년 말 기준으로요, 가계부채 총액은 약 1927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빚을 감당 못해서 법원 경매에 넘겨진 집도 2024년 1월에서 11월 사이에 12만 9,703건으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집값 거품이 꺼지고 금리가 올랐을 때 원리금 상환 부담이 폭증하면서 부동산발 금융위기 가능성이 현실화되기도 했는데, 근데 최근에는 또 이제 다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이 다시 회복세로 돌아서긴 했죠. 그리고 경제 위기에 더해서 정치적인 리스크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 인구 감소나 부채 문제를 해결할 정책들이 성과를 못 내고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더 악화가 될 수가 있고요. 진짜로 나라를 위한, 미래 세대들을 위한 정책들이 아니라 당장 표만 받으려고 하거나 겉으로만 국민을 위하는 척하는 그런 정책들이 문제로 지적이 되기도 해요. 이미 해외 사례를 보면 알 수가 있죠.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쿠바 같은 나라들도요, 그런 식으로 경제가 무너지기도 했고요. 쉽게 말해서 여야 갈등으로 경제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면 위기가 가속화되는 건 당연하고, 거기에 더해서 사회적으로 높은 집값과 취업
취업난까지 겹치면서 청년 세대의 불만이 더 커지고 빈부격차와 고령화 부담이 가중이 되면서 국민 통합이 아니라 이제는 국민이 반으로 나뉘고 세대 갈등, 남녀 갈등, 이제는 정치 갈등까지 진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봤을 때 최대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교적인 문제도 크긴 한데 특히 한 정부의 대외 정책 방향도 진짜로 큰 변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에 북한이나 중국과의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미국이나 일본과는 거리를 두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외교 노선의 변화로 한미 동맹이 흔들리면 진짜로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국제적인 지원을 얻기가 어렵고,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경제에도 악영향을 주게 되겠죠. 어쨌든 하나하나 살펴보면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쌓이면서 한국 경제의 기반이 흔들리면서 국가 부도나 대규모의 금융 위기로 번질 수가 있다는 극단적인 시나리오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한국이 망한다는 말을 사람들이 농담처럼 하기도 하지만요, 이제는 웃어 넘길 일이 아니라는 게 진짜로 끔찍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정말로 그런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요?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막연한 시나리오 같지만 국가 경제가 무너지면 IMF보다 더 큰 위기에 빠질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집도 없고 딱히 모아놓은 자산도 없는 서민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 경제가 무너지면 가장 먼저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국가 부도 상황에서는요, 원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초인플레이션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베네수엘라처럼요. 그래서 내가 들고 있는 현금이나 은행 예금의 실질 가치가 순식간에 증발해버릴 수가 있는데요. 아무리 뼈빠지게 일해도 내가 받는 월급의 실질 구매력이 뚝 떨어져서 똑같은 돈을 받더라도 실제로 마트나 식당에 가서 살 수 있는 물건이 크게 줄어들 거예요. 실제로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요, 경제가 무너지면 생필품 가격이 몇 배씩 뛰어서 월급쟁이들은 도저히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쓰레기통을 뒤져서 끼니를 해결하는 것도 다큐멘터리에서 많이 보기도 했죠. 내가 받는 월급이나 돈은 그저 숫자에 불과해요. 아무리 월 1,000만 원을 벌어도 김밥 한 줄에 10만 원, 100만 원 이러면 소득이 늘어나더라도 실질 구매력은 감소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경제 위기가 닥치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회사들이 줄줄이 망하거나 구조 조정을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잘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미 청년층 취업도 어려운데 여기에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자영업까지 망하게 되면 일자리는 물론이고 알바도 구하기가 힘들겠죠. 이런 식으로 각자 개개인이 일을 해서 돈을 벌지 못하다 보니까 더 국가에 매달리게 되고 국가가 주는 복지나 국가가 주는 배급이나 뭐 이런 거에 의지하게 되는 사람도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혹시나 운이 좋게 직장을 유지하더라도요, 월급이 깎이거나 상여금을 줄이거나 해서 소득이 줄어들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수입이 불안정해지면 당장 대출 이자 갚기도 빠듯해지고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속출하게 될 거고, 결국 중산층이라고 불리던 사람들까지 한순간에 경제적으로 무너져 버리면서 국민 소득이 한 번에 고꾸라지게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드리긴 했는데 한국 가계부채가 이미 상당히 높기 때문에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면 이자율이 급등하거나 소득이 줄면 개인 파산 위험까지 커지게 되는데요. 특히 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분들은 금리가 급등하면 감당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신용카드 돌려막기나 대출 연체가 늘어나고 뭐 이런 것들이 금융 시스템 전반의 부실로 번지기도 하는데, 만약 연체하고 파산하는 사람들이 관리가 안 되고 순식간에 늘어나게 되면요, 은행들도 연쇄 부도 위기에 몰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개인도 기업도 은행도 무너지면 우리가 지금껏 당연하게 누리던 연금이나 복지들도 더 이상 못 받게 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지는데, 실업급여나 다양한 복지 예산이 바닥나서 못 받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파산을 하고 기초수급자가 되더라도요, 배급을 받는 삶을 살고 싶어도 그건 마저도 못 받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무너지면 그 나라의 심장이 꺼지는 거랑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당장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불안정하니까 범죄율도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될 거고,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치안 좋은 대한민국이 아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낌새가 보인다면요,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국가가 당연히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미리 각자 도생을 할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어쨌든 한국 경제가 무너지는 시나리오는 더 이상 영화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자산가가 아니라면, 특히 그렇다 할 자산도 없는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미리미리 사전 대비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각자 도생을 할 수 있을까요?
역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내 자산을 지키는 거겠죠. 나라가 흔들려도 내 몸이랑 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니까요. 특히 초인플레이션이나 금융시스템 붕괴에 대비하려면 현금이나 은행 예금만 가지고 있는 건 진짜 자살행위랑 똑같아요. 자산을 한 군데에 몰아두지 말고 실질 구매력이 보존이 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야 됩니다. 어떤 게 좋을까요? 물론 비상금 정도는 필요하겠지만 그것마저도 원화보다는 달러나 금 같은 자산으로 바꿔두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금을 하더라도 뱅크런 같은 상황이 오거나 금융 시스템이 마비가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실물 현금이나 자산도 집에 보관하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수천 년간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을 받아온 금도 나라가 망했을 때 들고 있으면 좋은 자산으로 꼽히는데요. 그 나라의 화폐 가치가 폭락을 할 때 금 가격은 상대적으로 오르는 경향이 있어서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안전 자산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한국이 진짜로 망하게 되면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원화 기준으로 금값은 급등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금을 어디서 사냐? 우리 같은 서민들도요. 금 통장이나 금 ETF 또는 은행에서 금괴나 아니면은 한국조폐공사의 금화 구입을 통해서 금에다가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금은 이자나 배당이 나오지 않고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장기적인 안전자산으로 포트폴리오에 적절히 섞어두는 게 좋겠죠. 그리고 아까 달러를 사두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엔화도 요즘은 강세 주제라서 엔화도 어떻게 보면 원화 대비해서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또 국제 정세를 따져봐야 되는데 달러 말고 또 어떤 나라 화폐를 사두면 좋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엔화도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달러가 아직까지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안전자산이라 극단적인 상황이 왔을 때 한국에서도 엔화보다는 달러가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서 달러가 실생활을 할 때 더 편리하긴 하겠죠. 그리고 부동산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나라의 경제가 무너지면 집값이 폭락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라서 인플레이션 때 실질 가격 방어가 되는 자산인데요. 나라가 망하더라도 일단 사람이 잠은 자고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화폐 가치가 폭락을 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그만큼 집값이 오르고 월세나 전세도 따라서 오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집을 가지고 있다면 급하게 헐값에 팔기보다는 임대 수익을 올리면서 현금 흐름을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회복을 기다리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뭐 현금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면 실거주로 버티고 있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겠죠. 최악의 상황에서도 내 집 한 채 정도 있으면 일단은 의식주 중에서 주는 해결이 돼서 그나마 심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무리한 대출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면 거주 목적의 주택 한 채쯤은 확보해 두는 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괜찮은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코스피 3000을 찍었다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 국가의 화폐 시스템이 무너지면 무조건 주식이 폭락하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물론 초반에는 떨어질 수가 있겠죠. 초인플레이션 국가하면 바로 떠오르는 나라 베네수엘라의 주식시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17년에서 2018년 베네수엘라 주가 지수는 73,000%가 상승을 했지만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이 수만 %가 오르면서 기업이 성장을 해서 주가가 오른 게 아니라 그냥 인플레이션 반영에 불과했던 거죠. 따라서 주가 지수는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 지수는 2015년 이후로 급격하게 추락하면서 사실상 0에 수렴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2013년에는 약 50달러 수준에서 2017년에는 0.1달러 수준으로 폭락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018년에는 화폐 개혁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3달러까지 회복을 했다가 다시 하락해서 2020년 기준으로는 1달러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화폐 가치로 봤을 때는 주가가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물가 상승까지 감안을 하면요. 그거는 오른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꽤 흥미로워서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조사를 해서 영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코스피가 오른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만약에 진짜로 한국이 망할 것 같다는 것에 더 높은 가능성을 두고 있다면요. 국내 주식이 아니라 미국 주식이나 미국 ETF에 투자를 하는 게 내 자산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외 주식만큼이나 안전자산으로 요즘 떠오르는 게 암호화폐죠. 비트코인은 이미 전 세계 1등인 트럼프가 인정하기도 했고 블랙록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기업들도 비축
자산으로 사들이고 있는데 그 나라 경제가 무너지고 그 나라 화폐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 잘 쓰일 수 있는 게 바로 암호화폐거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금처럼 자산 해지용으로 쓰이는데 테더나 서클 같은 스테이블 코인은요 달러를 가지고 있는 거랑 다름이 없어서 만약에 암호화폐 쪽으로 자산을 분산시키려면 일부는 비트코인, 일부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들고 있는 게 가장 안정적인 코인 포트폴리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암호화폐는 탈중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체제로 가더라도요 국가가 통제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암호화폐 카드 한 장만 발급을 받으면 해외 어디에 가서도 결제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정말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 나라 경제가 무너지면 실물 자산들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물 자산이라고 해서 꼭 달러나 금이 아니라 가공식품이나 휴지, 쌀, 담배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화폐처럼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이런 것도 조금씩 비축을 해두는 것도 사람들이 생존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왜냐면은 이런 것들은 유통기한이 길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니까요.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요, 대한민국이 망해서 각자 도생을 해야 된다면 저희 같은 서민들이 해야 되는 건 내 자산을 지키는 게 최우선입니다. 일단은 실질 구매력이 있는 돈이 있어야 내 몸을 지키고 가족도 지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원화의 비중을 줄이고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자산들을 모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해두면 만약에 한국 경제가 휘청이더라도 최소한 한순간의 거지가 돼서 길바닥에 쫓겨나진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여권도 항상 준비를 해두고 영어 공부도 조금씩 해두는 것도 좋겠죠. 진짜로 최악을 대비해서 이민을 갈 만한 나라들도 찾아보고 이민 갈 때 필요한 비용이나 이민 방법들도 미리 숙지를 해두셔야 됩니다. 이민을 가고 싶다고 해서 뚝딱 가지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진짜로 천차만별로 달라서요. 미리미리 알아두고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당장 망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진짜 빨라도 10년에서 20년은 걸릴 것 같은데 이 정도 시간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대비는 해둘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사이에 또 급격한 변화가 생기면 그 시기 자체가 앞당겨질 수도 있고 오히려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요, 너무 긍정적으로만 보지도 말고 항상 A안과 B안을 모두 생각해두고 미리 대비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희망은 최선으로 가지되 대비는 최악으로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이 망하게 되는 그런 최악의 사태가 온다고 해도요, 미리 준비한 사람들은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미 대한민국 경제는 저출산, 부채, 고용불안, 정치 갈등, 세대 갈등 등등 여러 가지 위험 신호를 보이고 있는데 국가적인 해결책이 더디고 답도 안 보이는 것 같다면 저처럼 개인적인 차원에서라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산들은 분산 투자랑 안전자산 중심으로 재편을 하고요. 그리고 꼭 원화가치 하락에 대비해야 돼요. 그리고 경제 체제가 무너졌을 때를 대비해서 기술 습득이나 아니면은 직장을 다니지 않더라도 돈 벌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은 비상물자 준비 등등 이런 부분들도 미리 생각을 해두고 대비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수백억대 부자였으면 이런 고민도 안 하고 있겠지만 아마도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신 분들은 다들 저와 비슷한 처지겠죠. 결국에는 국가나 회사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내 인생과 내 가족은 내가 지킨다는 각오로 움직이는 사람이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고 새로운 기회를 잡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부디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한국이 망할까봐가 아니더라도요, 예전부터 비트코인을 모아가고 있었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자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런 상황까지 오니까 아직 더 많이 모아야 되는데 이런 상황들이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 같다는 이런 초조함이 들기도 하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또 어떻게 대비를 할 생각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돈과 관련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을 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